부동산 자산 현황이 어떨지. 아파트 한 채가 있고 빌라가 10채가 있는데 수익형 부동산은 가까운 쪽을 투자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좀 멀더라도 네네. 뭐가 좀 유망하다라고 할 법한 곳에 가서 투자를 하는 게 맞는지 되게 다른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이제 소개부터 해야겠다. 성함이? 저는 김민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직장인이신데 네. 성함과 얼굴이 이제 거의 처음 나가는 건데 괜찮을까요? 네. 취미생활이니까요. 아. 네,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투자도 이제 점점 커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취미생활이라고. 그럴수록 더 회사 열심히. 당연히 열심히 더 회사 생활 열심히. 그러니까 하죠. 자산과 근로소득을 같이. 그럼요. 네. 지금 그래서 이제 대기업 네, 직장인인 걸로 알고 있고. 네. 단도직입적으로 이거부터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럼 지금 이제 부동산 자산 현황이 어떨지. 네. 제가 실제로는 아파트 한 채가 있고 빌라가 10채가 있는데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진짜 뭐 수십억, 수백억대 부자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요. 네. 빌라가 특히 수도권에서도 제가 주로 투자를 하는 수도권 외곽, 특히 인천 쪽은 굉장히 저렴한 물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큰 자산가는 아니고요. 네. 제가 스스로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경매 낙찰을 받을 때 감정가를 기본으로 생각을 하면 총 자산은 한 10에서 11억 정도 되는 것 같고 순자산은 좀 보수적으로 보면 한 7억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정리를 하고 또 투자를 하면 되게 빨리 성장을 하지 않을까 또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빌라 10채 갖고 있으면 현금 흐름 네. 대부분 이제 월세겠죠? 네, 어떻게 돼요? 월세입니다. 10개 다 월세? 네네. 일단 10채 중에 한 채는 지금 뭐 확정은 아니지만 또 개발을 할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또 지역주택조합이어서 저는 조합원 자격이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곧 매수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일단 잠시 비워놨고 그래서 9채에서 월세를 받고 있는데 이제 월세를 받는 금액이 한 300만 원 정도 되고 그 중에서 이자랑 뭐 중간에 이제 뭐 보증보험이라든지 뭐 화재보험이라든지 그런 요금도 나가고 또 수리를 중간중간에 뭐 조금씩 해주거든요. 그럼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를 잡아서 순수하게 남는 게 한 250, 60만 원 정도 세금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그 중에 원금 상환이 일부 있거든요. 그게 한 30만 원 정도? 그래서 한 달에 한 220, 30만 원 정도 남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투입된 자본, 투하 자본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채가 있다 보니까 헷갈려가지고 사실 적어왔거든요. 나도 좀 헷갈리고 싶다. 나도 내 자금 헷갈리고 싶다. 네. 총 낙찰 금액이 3억 8천을 낙찰 받았거든요. 10채 다 10채? 해서.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뭐 취득세도 내고 중간에 이제 좀 이렇게 집이 오랫동안 공실이거나 기존에 거주하시던 분들이 이제 경매가 나가니까 수리를 안 하고 한 게 있어서 총 수리비가 한 5천만 원 정도 들어서 순수하게 이제 들어간 돈은 4억 3천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이제 제가 대출을 많이 위에 꺼내놓고 보셔도 돼요. 저 뭔가 컨닝하는 왠지 느낌이라서. 포스트잇을 하나 이렇게 적어오셨는데 그래서 총 대출 받은 건 1억 6천이고 또 월세 투자하다 보니까 보증금을 제가 많이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보증금 2천만 원 정도. 그래서 제 돈이 들어간 거는 총 2억 5천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실투입금 2억 5천만 원에 대출금 1억 6천 정도 되고 그리고 월 이것저것 다 빼고 대출금이나 다 빼고 220, 30이 남는. 네네. 그럼 이율로 얼마 되는 거지? 제가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나? 이율로 보면은 이제 한 9에서 10%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주택이나 토지 가격 상승분은 전혀 제외하고 순수하게 현금 흐름만. 그러니까 미래에 생길지도 모르는 차익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현금 흐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들어간 거는 사실은 아닐 테고. 아닙니다. 네. 그냥 순수하게 월세. 수익형 부동산으로. 근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결국 본인 돈이 또 1억 8천, 2억 이렇게 들어간 거 아니냐, 또 넉넉한 돈이 있어야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제가 이제 굉장히 낮은 가격의 빌라를 매수를 하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는 굳이 대출을 안 받아도 되겠다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계속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최초 5채까지는 제 돈이 들어간 게 8천만 원이 채 안 되고 그 이후에 6, 7, 8, 9, 10채 때는 이제 순수하게 제가 그냥 대출 없이 산 거죠.
그러니까 현금 흐름으로 돈을 또 이제 쌓아가면서 그걸로 또 한 채 더 사고 이런 식으로 급여도 받고 완전 선순환. 네네. 그러니까 사실 수익형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계속 그렇게 하더라고요. 불려서 또 하나 사고 하나 사고 하나 사고 이런 식으로 아주 적절한 비유였죠. 장풍 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대충 한 채당 얼마인지가 계산이 나오네요. 네. 한 대충 한 채당 평균 한 4천만 원 정도? 네네. 제가 산 것 중에 이제 일반 매매 제외하고 경매로 산 것 중에 제일 비싼 게 6,500 정도 되는데 경매로? 네, 경매로. 그럼 10채 다 경매로 사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제일 싼 건 2,350만 원. 반지하예요? 그거는 반지하가 아니고요. 예. 그거는 4층인데 분리형 원룸 같은 느낌인데요. 거기서도 월 25만 원 정도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분리형 원룸은 뭐예요? 그러니까 원룸 방이 있고 곁에 이제 거실 겸 주방이 있는데 분리가 좀 되어 있어서 문이 있는 거죠. 네. 이거 여다지냐 미다지냐? 네, 그런. 헷갈려. 근데 미다지 여다 이거 헷갈리고. 미다지. 하여튼 그 문이 중간에 있는. 네네네. 근데 여기도 이제 뭐 신축의 원룸이다 그러면 그것도 뭐 서울에 있다 그러면 당연히 뭐 몇 억 1억 집일 텐데 이제 거기도 약간 역에선 멀지만 뭐 대중교통도 편하고 그래서 이제 되게 오래된 동네여서 뭐 언젠가 개발이 될 수도 있겠다. 월세 받으면서 기다리면 되겠다라고 해서 사놨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다 인천 쪽에 있어요? 네, 다 인천 쪽입니다. 그리고 고향이 인천 쪽이어서? 고향은 아닌데 오랫동안 살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네. 그래서 저도 궁금한 게 수익형 부동산은 말 그대로 또 이제 뭐 세입자가 뭐 고장났다 하면 또 봐줘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내가 잘 아는 지역이나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가까운 쪽을 투자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좀 멀더라도 뭐가 좀 유망하다라고 할 법한 곳에 가서 투자를 하는 게 맞는지 어떤 게 좀 괜찮아요? 이제 사람 성향에 따라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제약을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인천에 살고 있고 인천이 유망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산이 유망하다고 아니면 광주가 유망하다고 해서 굳이 거기를 멀리 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천을 투자하는 거긴 한데요. 근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더 유망한 지역이 있고 자기가 관리하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멀리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대신 조금 더 부지런하셔야 되고 그 대신 좀 초보인 경우에는 주변을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마음의 평온을 위해서. 왜냐하면 낙찰도 받고 한번 수리도 진행하면서 계속 한번 가봐야 이게 내 집이구나 하고 정도 들고 수리된 거 보면 뿌듯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뭐 한 번 갈 때마다 3시간씩 걸리고 뭐 KTX 타고 뭐 한 10만 원 든다 그러면 이제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그 월세 한 달치. 네. 물론 그것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생각하면 가까운 데가 좀 좋지 않을까. 시작은? 시작은 아는 곳, 가까운 곳부터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도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한데 굳이 경매, 굳이 빌라 경매를 택하신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경매라는 것 자체가 지금으로서는 좀 규제 같은 게 좀 있어서 좀 다르긴 하지만 일단 그런 게 없었던 시절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대출이 일반 매매에 비해서 굉장히 용이한 부분이 있어서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초 몇 채 정도는 대출을 되게 잘 받았거든요. 그래서 뭐 보통은 두 가지로 보는데 감정가랑 제가 낙찰받은 금액 중에서 이제 감정가의 70% 또는 제가 낙찰받은 금액의 80% 둘 중에 더 적은 금액으로 대출을 해주는데요. 보통 근데 이제 뭐 약간 지역 농협이라든지 그런 이금융권 이런 데서는 90% 대출을 해주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매매보다는 경매가 좀 더 대출이 용이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1억짜리를 1,000만 원만 있으면은 투자를 할 수 있는? 네, 만약에 근데 그게 정말 감정가가 높다면 그것도 가능할 수 있는 거죠. 감정가가 높다면? 네, 감정가가 높다면. 그러면 일반적으로 감정가의 70%가 더 이제 적은 금액이다 치면은 1억짜리를 3천만 원만 있으면 7천을 레버리지 써서 투자할 수 있는. 다만 그것도 금리 또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이제 말 그대로 수익형을 보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제일 싼 게 2,300? 2,300? 제일 비싼 것도 한 6,000 정도? 요 사이에서 투자를 하신다고?
그렇게 고르시는 이유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열채를 그렇게 관리하기는 힘들 텐데 네. 싼 거 열채보다는 그래도 조금 규모가 되는 거 한 두세 채만 이렇게 압축할까? 이렇게 비교를 또 해봐야 되잖아요. 제가 아주 고가의 아파트나 그런 주택을 보유를 해가지고 월세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네. 단언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고가의 빌라에서 고가의 월세를 받는 것보다 중저가의 빌라에서 그냥 적당한 금액의 월세를 받는 게 더 쉽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왜냐면 네. 월세를 아무리 물론 뭐 저기 오지 산골에 들어가면 또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네. 일단 도심에서 교통이 어느 정도 나와주는 동네라면 월세의 하한가는 거의 30만 원보다 밑으로 떨어지긴 되게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리 싼 집이어도. 네. 근데 제가 주로 투자를 하는 서울 외곽 같은 경우는 아무리 월세를 많이 받아도 그게 뭐 100만 원, 150만 원 받기는 안 되죠. 쉽지 않다. 네. 그리고 또 제가 낡은 빌라를 투자하는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낡을수록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감가가 끝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미 더 이상 감가 생각할 네. 것도 없다. 이미 최악이다. 좋아지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거의 뭐 네. 벤자민 그레이엄의 홈초 투자가 생각이 나는 네. 느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곽 지역은 이미 개발이 시작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구도심이기 때문에 인프라라든지 교통은 어느 정도가 다 구성이 되어 있어서 집이 좀 낡았지만 일부 수리를 해드리면 거주하시는 분 입장에서 크게 불만이 없는 거죠. 기본적인 수리를 해드리면 빌라 자체는 좀 낡았지만 네네. 안에를 깔끔하게 해드리면 네네. 그러면은 아까 월 현금 흐름 대충 이야기해 주셨는데 열채면은 한 곳당 보통 한 30만 원 정도의 월세 네. 이런 식 받고 있다고 네네.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은 그것도 오래된 빌라를 더 좋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눈여겨보는 거 있습니까? 아까 지역은 이야기를 했고 네. 빌라도 조금 더 낡은 빌라를 네. 주로 택하신다고 했고 네네. 약간 조금 특이하긴 한 거죠. 그렇다고도 할 수 있죠. 지난번에 저희 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환경미화원 구범준 님이 나오셔서 네네. 그분도 자기가 되게 특이한 경매 쪽을 많이 하는 거다. 그래서 반지하 이런 쪽도 이제 빌라 투자를 네. 많이 하시고 아주 현명하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나? 거의 없으시죠. 네. 보통 뭐 가족 중에 누가 반지하를 사왔다고 하면 나머지 분들이 이제 등짝을 때리시는 거죠. 왜 이런 걸 샀냐? 구범준 님도 똑같은 말씀. 그래요? 네, 네, 네. 왜 그런 쪽을 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투자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공부는 조금 남들보다 잘했을지 몰라도 투자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겸손한 마음으로 절대 실패하지 않는 걸 골라야겠다. 그래서 가성비를 따진 거죠.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아파트 가격 상승한 걸 생각을 하면 네. 그런 가성비를 따지고 투자를 하는 게 결과적으로 좋았다라고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진 빌라에 비해서 더 새로 지었던 아파트들이 더 가격 상승이 많았으니까. 네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가격이 떨어졌다는 상황을 생각하면 저는 제가 투자하는 방법은 가격이 오르든 떨어지든 유지하든 전혀 상관이 없는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르면 개발 압력을 받는 거고 네. 같이 가격이 상승하는 거고 네. 떨어지면 워낙 싼 집이기 때문에 감가가 끝나서 더 이상 떨어질 구석이 없어서 오히려 그 월세 흐름을 통해서 더 살 수 있는 거고 뭐 3천만 원짜리가 떨어져 봐야 그렇죠. 더 이상 떨어질 구석이 없는 거죠. 네. 그런 자세로 주식 투자를 했어도 되게 잘할 것 같은데 거의 근데 더 떨어지더라고요. 주식은 거의 네. 주식은 이제 1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하가 있고 막 지하 네. 3층까지 내려가 막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근데 빌라는 말 그대로 이제 확실한 자산을 갖고 있는 거고 네. 현금 흐름이 계속 들어오는 거다 보니까 그쵸. 그걸 감내할 수가 있는 거고 주식은 제가 아무리 그 회사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고 많은 지분을 산다고 해도 개인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그룹을 2% 3% 사는 것도 사실 불가능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거기서 의사결정을 하려면 51%를 사야 되는데 그래도 믿을 수 없는 거고 근데 빌라는 아무리 작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온전히 나의 전체적인 전력을 그러니까 완전한 권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빌라에 대해서는.